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부끄럽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365일 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팸 전화 말고 저를 찾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1년입니다. 365일.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겠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하루에 전화를 20통, 30통씩 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팀장님,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회의 시간 변경됐습니다. 팀장님, 거래처에서 연락 왔습니다. 하루 종일 팀장님 하면서 저를 찾았어요.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전화가 오고 퇴근 후에도 전화가 오고 좀 쉬고 싶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이 왔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조용한 하루를 꿈꿨는데 그 조용함이 365일이나 계속되면 그건 평화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매일 밤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퇴직하고 정확히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64살 남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반 넘게 빠져 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고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는 남자. 그 남자를 보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 어둠에서 빠져나왔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과정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지금 퇴직 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갈 곳이 없어서 하루가 길게 느껴지시는 분, 예전에는 나를 찾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 같은 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회사에 출근한 날이요. 2024년이 월 28일, 제 인생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33년, 12,000일 넘게 다녔던 회사에 마지막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복을 입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요.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이 양복을 입는 게 오늘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넥타이 매듭이 한 번에 안 잡혀서 3번이나 다시 맸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든든하게 먹어요. 미역국에 계란말이, 김치밥,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밥상인데 아내가 유독 정성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 국물이 진하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다녀올게 라고 할까? 근데 이제 다녀올 곳이 없어지는 건데.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정문을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평소와 같은 인사. 하지만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다들 저를 힐끗힐끗 보면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간단한 퇴직 행사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이고 부장님이 인사말을 하셨어요. 박 팀장은 33년 동안 우리 회사의 기둥이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 꽃다발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받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연락하면서 지내자. 직원들이 또 박수를 치고 여기저기서 팀장님 연락할게요. 밥 한번 먹어요. 건강하세요.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33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당연히 연락하면서 지내겠지. 퇴직하면 시간도 많으니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제 책상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모니터, 키보드, 전화기, 연필꽂이. 33년 동안 매일 앉았던 자리.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앉겠지.
그 사람은 내가 여기 앉았었다는 걸 알까? 아마 모르겠죠. 모니터 뒤에 붙여놨던 가족 사진을 떼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회사 정문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이 서 있었어요. 똑같이. 제가 없어도 그 건물은 내일도 모레도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안에서는 내일도 회의가 열리고 전화가 울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겠죠. 저 없이. 그 사실이 머리로는 당연한 건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오후 6시였습니다. 아내가 맞아줬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저는 꽃다발을 식탁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꽃다발을 꽃병에 꽂으면서 말했어요. 예쁘다. 누가 줬어? 후배들이. 고맙네. 좋은 사람들이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 아침에 뭘 해야 하지? 알람을 맞춰야 하나? 아니, 이제 알람은 필요 없지. 그런데 알람 없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지? 33년 동안 매일 오전 6시에 알람이 울렸거든요. 그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는데 그게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떠졌습니다. 오전 7시 반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반이나 늦게 일어난 거예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이 시간이면 이미 지하철 안이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을 시간인데 지금은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시장 갔다 올게요. 냉장고에 아침 있어요. 혼자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뉴스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회사 다닐 때는 경제 뉴스를 챙겨봐야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환율 수출 동향, 전부 업무에 필요한 정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TV를 껐어요. 밥을 먹고 나니 오전 8시 반이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됐는데 할 일이 없었어요.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시험이 끝난 학생 같다고 할까요? 아닌데 시험이 끝나면 해방감이 있잖아요. 이건 해방감이 아니었어요. 공허함이었습니다. 텅 빈 느낌. 양복 대신 추리닝을 입었습니다. 33년 만에 평일 아침에 추리닝을 입은 거예요. 거울 앞에 섰는데 낯설었습니다. 양복 입은 팀장님은 어디 가고 추리닝 입은 아저씨가 서 있더라고요.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첫째 날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됐으니까요. 둘째 날도 비슷했어요. 셋째 날, 넷째 날. 일주일이 지나니까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하루가 짧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점심이고 점심 먹고 돌아서면 벌써 퇴근 시간이었어요.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24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시계를 봅니다. 오전 10시. 아직 10시밖에 안 됐어? 1시간 뒤에 또 봅니다. 11시. 겨우 1시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첫 한 달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연락할 거라는 기대요. 퇴직할 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팀장님, 연락할게요. 밥 먹어요. 술 한잔해요. 그 말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첫 주에 후배 한 명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팀장님 잘 쉬고 계세요?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잘 있어.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네, 꼭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 뒤로 구체적인 약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에 동기 하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준호야. 퇴직하고 뭐해? 아직 별거 없어. 쉬고 있어. 그래, 푹 쉬어.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 보자. 이것도 그게 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카톡 단체방에는 가끔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회사 소식들. 누가 승진했다. 어디서 회식했다.
신제품 나왔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축하한다 하면 될 텐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나는 이미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2달째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후배한테 전화했어요. 현우야, 나 팀장이야. 이번 주에 밥 한번 먹을까? 아, 팀장님,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다음 주가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동기한테 전화했어요. 영철아, 우리 오랜만에 한잔 할까? 아, 준호야, 미안,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 좀 지나면 내가 연락할게. 그 좀 지나면 이 언제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넉 달째. 이제는 먼저 전화하는 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거절당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요. 바빠서요. 다음에요. 이 말이 반복될수록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하나?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밥 한 번 먹자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5달째부터는 전화기를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졌어요. 하루에 울리는 전화라고는 스팸 전화뿐이었습니다. 고객님 대출 상품 안내드립니다. 보험 만기 안내입니다. 이런 전화만 오니까 전화벨이 울려도 반갑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퇴직하고 나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이게 없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그 연결이 자동으로 유지됐어요. 매일 출근하면 동료가 있고 할 일이 있고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하면 그 연결이 하루아침에 끊어집니다. 서서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칼로 자르듯 끊어져요. 어제까지 20통씩 오던 전화가 오늘부터 0통이 됩니다. 6달째 저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고 리모컨을 들고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다가 재미없으면 끄고 또 켜고 이걸 반복했어요.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밖에 좀 나가봐요. 산책이라도 해요. 저는 귀찮았어요. 뭐하러 나가봐야 할 것도 없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한숨 소리에 저도 화가 났어요. 한숨은 왜 쉬어? 내가 뭘 어쨌다고? 이유 없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지만 그때는 제어가 안 됐어요.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퍼붓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조용히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봤습니다.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도 제대로 안 보이면서 그냥 불빛을 쳐다봤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전화가 와도 3분을 못 넘겼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잘 있다. 식사는 하고 계시죠? 당연하지. 그럼 저 바빠서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뚜뚜뚜. 3분. 내 아들과의 대화가 3분이라니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도 회사 다닐 때 부모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만 잠깐 들르고. 그때 부모님이 이런 심정이셨구나.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7달째.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하루에 입 밖으로 내는 말이 10마디가 채 안 됐어요. 아내한테 밥 먹자, 잘게, 이 정도. 밖에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은, 이 말할 일이 없었고 집 안에서는 아내 말고는 대화 상대가 없었으니까요. 말을 안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받으려고 하면 1000마디가 안 나와요. 목이 잠긴 것처럼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고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말하는 기능이 퇴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도 줄어들었어요. 말을 안 하니까 생각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뭘 봐도 감흥이 없고 뭘 들어도 반응이 없고 감정이 무뎌지는 느낌이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8개월째가 되었을 때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카톡 단체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회사 야유회 사진이었습니다. 봄에 벚꽃 구경 가서 바비큐 하는 사진. 다들 웃고 있었어요. 제가 같이 일하던 직원들, 후배들, 동기들 고기 굽고 맥주 마시고 깔깔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체 사진이었는데 맨 앞줄에 새로운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제 후임이에요. 제가 쓰던 책상에 앉고 제가 하던 업무를 하고 제가 이끌던 팀을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제 자리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노? 서운함? 아니었어요. 공허함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미 잊힌 사람이구나. 저 자리에 내가 없어도 회사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33년 동안 바친 그 시간과 노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거실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물었어요.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아내한테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하고 나왔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바닥에 떨어지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걷고 있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33년 동안 뭘 한 거지? 회사에 33년을 바쳤어. 젊음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가족과의 시간을 바쳤어. 그 대가가 뭐지? 퇴직금? 그건 받았어. 연금? 그것도 나오고 있어. 하지만 사람은, 관계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 회사에서 나를 찾던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한 게 아니었구나. 내 직함을 필요로 한 거였구나. 팀장님이라는 직함이 사라지니까 나도 사라진 거야. 그 생각이 드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별을 보면서 감상에 젖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빈 하늘이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2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늦었는데.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에 갈게. 전화를 끊고 천천히 걸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줬어요. 저는 그 물을 받아서 마셨습니다. 목이 마른 줄도 몰랐는데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요즘 많이 힘들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64살 먹은 남자가 아내 앞에서 울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내가 한마디 더 했어요. 괜찮아.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소리내서 운 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사람의 손. 이 사람은 나를 팀장님이 아니라 준호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직함이 아니라 나 자체를 보는 사람. 그 사실이 그날 밤 저를 겨우 붙잡아 줬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한 가지를 더 말해줬어요. 당신 주민센터에 봉사활동 모집 안내문이 붙어있던데 봤어? 봉사활동? 응. 독거노인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거래. 주 3회 오전에 2시간 정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관심 없어. 그냥 한번 가봐.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솔직히 봉사활동이라는 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든데 남을 도울 여유가 어디 있어. 하지만 아내의 말이 맞긴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가보기로 했습니다. 뭐 안 맞으면 안 가면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9달째 되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갔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봉사 담당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준호 씨 맞으시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직원이
박준호 씨라고 불렀어요. 팀장님도 아니고 어르신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 이상하게 그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준 거였거든요. 봉사활동 내용은 간단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든 도시락을 독거 노인 가정에 배달하는 거였습니다. 한 번에 서너 집을 돌면서 도시락을 전해주고 안부를 묻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복지관에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첫날 도시락 가방을 메고 나섰습니다. 같이 봉사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순자 선생님이라고 저보다 2살 위인 66살 여성분이셨습니다. 퇴직한 간호사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도시락 드리고 인사하면 돼요. 첫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이었어요. 배를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83살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시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얼굴에 환하게 웃음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어서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한 칸에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 작은 TV 하나, 이불 하나, 옷 몇 벌이 걸려 있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였어요. 자녀가 있냐고 여쭤보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온다고요. 도시락을 식탁에 올려놓으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주니까 너무 좋다. 젊은 사람이라니. 저는 64살인데요. 그런데 83살 할머니한테는 제가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웃기면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가늘고 마른 손. 그 손이 제 손을 꼭 쥐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너 올 때가 제일 좋아. 나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할까요? 제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할머니는 나보다 훨씬 오래 혼자 지내셨구나. 나는 8개월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이분은 몇 년째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웃으시잖아. 도시락 하나에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잖아. 내가 뭘 그렇게 힘들어 했지. 부끄러웠습니다. 첫날은 내 집을 돌았습니다. 83살 할머니 78살 할아버지 75살 할머니 81살 할아버지 전부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고맙다, 와줘서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은 좀 피곤한데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게 뭐지? 8개월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회사에서는 실적으로 인정받았어요. 매출 올리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로젝트 성공하면 팀장님 덕분입니다. 그건 내가 한 일에 대한 인정이었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정은 아니었어요. 내가 실적을 못 올리면 그 인정은 바로 사라질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고맙다고 한 건 달랐어요. 제가 특별히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것뿐이에요. 그것만으로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건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회사에서는 팀장이라서 필요한 사람이었고 여기서는 사람이라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환영받는 느낌.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9시에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받아서 가방에 넣고 이 선생님과 함께 돌아다녔어요.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추운 날도 있었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봉사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83살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준호 씨, 오늘도 왔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8개월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던 이름. 박준호. 그 이름이 다시 불려지는 순간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봉사 동료들도 생겼습니다.
이순자 선생님 말고도 여러분이 계셨어요. 퇴직한 교사 출신 김 선생님, 주부 박 선생님, 자영업 접고 봉사 시작하신 최 선생님.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봉사가 끝나면 복지관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씩 마셨어요. 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요. 이 대화가 회사에서 하던 대화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회사에서는 실적 성과 마감 보고 이런 단어들이 대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봉사 동료들과의 대화는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누구의 건강, 누구의 안부, 누구의 마음,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봉사 시작한 지 2달째 이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 처음 왔을 때랑 얼굴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어떡해요? 처음엔 표정이 없으셨거든요. 눈에 힘이 없고 입도 꾹 다물고 계시고. 근데 요즘은 웃으시잖아요. 제가 웃고 있었나요?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 그랬어요. 요즘 거울을 보면 8개월 전과 다른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석 달째가 되니까 아내가 달라진 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 그리고 밥도 잘 먹고 무엇보다 짜증을 안 내. 맞았어요.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눈이 떠지면 오늘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지?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할 일이 있다는 것, 갈 곳이 있다는 것,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3가지가 아침을 여는 힘이 됐습니다. 봉사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셔요. 78살 김 할아버지라고 퇴직 군인 출신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는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말문이 트이셨어요. 2달째에는 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석 달째에는 제가 가면 현관문을 미리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느 날 김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올 때가 기다려져. 자네 오는 날은 하루가 짧아.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짧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회사에서는 내가 빠지면 업무가 밀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였지.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나를 궁금해하고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직함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주는 사람들. 이게 진짜 관계구나 싶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고 넉 달째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도시락 배달하면서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니 슈퍼 사장님, 부동산 아저씨, 세탁소 아주머니, 분식집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게 됐어요. 동네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도 큰 변화였어요. 5개월째가 되니까 봉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회사 관계는 이해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반면에 봉사 관계는 마음으로 맺어진 거였어요. 진짜 관계는 조건이 없어요. 봉사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아침에 핸드폰을 봤는데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이 선생님이었어요. 박 선생님, 오늘 봉사 끝나고 새로 생긴 국밥집 가볼까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했습니다. 그 카톡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 전화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구나. 이 2-3통의 전화가 회사 다닐 때 받던 20통보다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아내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봉사 가는 날은 9시에 복지관으로 갑니다. 오후에는 주민센터 서예 교실에 갑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합니다. 이 일상 중에 돈이 많이 드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루가 꽉 차 있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저 자신입니다. 2년 전에 저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박준호입니다. 아내의 남편이고 아들의 아버지이고 손주의 할아버지이고 봉사 동료들의 친구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는 사람. 이게 나입니다. 직함이 없어도 명함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퇴직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집에서 나가세요.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세요.
특히 봉사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고맙다가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한 요양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80대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사람아, 나는 80년을 살면서 딱 한 가지 후회가 있어.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 세 마디를 아꼈어. 말 한마디가 뭐가 그리 어렵다고 아끼고 또 아꼈는데 지금은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는 그날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 한마디 하려다가 괜히 쑥스러워서 그냥 넘어간 적,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나도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적,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빈자리가 방 하나만큼 큰 적.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80년, 90년을 사신 분들이 돌아보며 가장 많이 하신 후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다고 하신 충고 10가지입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10가지 충고는 전부 한 가지 주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돈 이야기도 아니고 건강 이야기도 아니고 성공 이야기도 아닙니다. 전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내 옆에 있던 사람이더라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아니면 문자 한 줄이라도 보내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고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요양원에서 만난 86살 김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가장으로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남자가 무슨 사과를 하냐. 그게 내 철학이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철학이 아니라 겁이었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무서웠던 거야.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크게 반대하셨대요. 야, 그런 거 해봐야 망한다. 공무원 시험이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듣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고 초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끊었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소하신 뒤에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그때 그 말 대신에 힘들었지?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한마디만 했으면 됐는데 내 자존심이 내 아들을 밀어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좀 뜨끔했습니다. 저도 가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는 지는 게 아닙니다. 사과는 그 사람을 내 곁에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너무 늦으면 받아줄 사람이 사라집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도 모르겠어. 요양원 선생님이 찾아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연락처를 안 남겨놨더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할아버지의 눈이 빨개지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충고도 함께 나왔는데요. 사과할 때는 변명을 붙이지 마세요. 같은 요양원에 계신 79살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딸과 사이가 좋지 않으셨대요. 이유가 뭐냐면 할머니가 사과를 할 때마다 항상 뒤에 변명을 붙이셨던 겁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도 그때 힘들었어. 미안해. 근데 네가 먼저 화를 냈잖아. 이렇게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다음에
근데가 붙으면 그건 미안한 게 아니야. 그건 나는 잘못 없다는 말이야. 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 엄마는 한 번도 진짜로 미안해한 적 없잖아. 그 말 듣고 내가 할 말이 없었어. 여러분, 혹시 이런 사과를 하신 적 없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안해 근데. 이 세 글자 근데. 이 세 글자가 사과의 진심을 전부 지워버립니다. 진짜 사과는 짧습니다. 미안해. 끝. 거기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용기이고 진짜 사과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미안하다는 말은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늦으면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 사과 뒤에 변명을 붙이지 마세요. 미안해 뒤에 근대를 붙이면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요양원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이야기인데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인생 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집에 계신 배우자분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세 번째 충고입니다.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매일 하세요. 81살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과 55년을 함께 사셨어요. 55년이면 이만 일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감이 살아있을 때 나는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본 기억이 없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밥 해주면 먹는 게 당연하고 돈 벌어오면 받는 게 당연하고, 근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는 시점이 있어요. 보통 결혼 초기 몇 년이 지나면 감사 인사가 슬슬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차려줘도 한마디, 빨래를 개어놔도 아무 말 없이 가져가고, 아프면 당연히 간호해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할머니께서는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부부 사이가 뭐냐면 공기 같은 거야. 있을 때는 모르거든. 아, 공기가 있네 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없어지면 그때 알아. 아, 내가 이 사람 덕분에 숨을 쉬고 있었구나. 참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할머니의 남편분은 7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지 열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영감이 병원에 있을 때 나는 영감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금방 나을 거라고 그 말만 했어. 그때 한 번이라도 여보 고마웠어, 여보 덕분에 내가 행복했어, 이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할머니께서 덧붙이셨어요. 근데 막상 하려면 쑥스럽잖아. 5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고맙다고 하면 무슨 유언 같고. 그래서 안 한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유언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아예 안 한 것보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시죠? 너무 가까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됐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넘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면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것이 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큰 선물 말고 작은 일상에. 84살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요양원에서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살아있을 때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었거든. 나는 그때 그 모습을 한 번도 안 봤어. 신문 보느라, 텔레비전 보느라.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이 제일 보고 싶어. 빨래 너는 뒷모습. 그게 제일 그리워. 여러분, 우리는 보통 특별한 날을 기억하잖아요. 생일, 결혼기념일, 여행 간 날. 근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작 그리운 건 그런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같이 아침 먹던 식탁, 나란히 텔레비전 보던 소파, 별말 없이 나란히 걷던 동네 산책길. 이런 아주 작은, 아주 평범한 순간들이 나중에 가장 큰 그리움이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먼데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잃고 나서야 알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셋째,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쑥스러워도 하세요. 오래된 사이일수록 더 필요한 말입니다. 넷째, 큰 이벤트보다 작은 일상에 감사하세요. 나중에 가장 그리운 건 가장 평범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배우자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저녁에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여보, 고마워. 이 한마디요. 쑥스러우시면 이 영상 보다가 생각났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핑계가 되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핑계라도 대고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형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5번째 충고입니다. 자존심 세우다가 사람을 잃지 마세요. 88살 최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형이요. 어릴 때부터 둘이 정말 친했대요. 같이 개울에서 물고기 잡고 같이 학교 다니고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다 왔고,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논을 남기셨는데 형은 장남이니까 자기가 다 받아야 한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대요. 논 한 떼기 때문에 형제가 갈라졌습니다. 그 뒤로 30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몇 년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 형이 욕심을 부린 거니까. 근데 10년 지나니까 그 논이 기억도 안 나. 논이 얼마짜리였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형 얼굴은 매일 생각나. 결국 할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하려고 했을 때 형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형의 무덤을 찾아가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형, 그 논 네가 다 가져도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한쪽이 시큰해지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원수가 되고, 친구끼리 작은 오해 하나로 10년을 안 보고, 친척끼리 명절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등을 돌리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 원인이 된 일이 뭐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건 그 사람의 빈자리뿐입니다. 여기서 6번째 충고가 나옵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77살 윤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할머니에게는 40년 넘은 절친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할머니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으셨대요. 할머니는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 따지고 말다툼을 하고 결국 절교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뒤로 15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오신 뒤에 그 친구가 면회를 왔다고 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나 그때 내 뒷담화 안 했어. 그 사람이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 거야. 나도 그때 너한테 해명하려고 했는데 네가 전화를 안 받더라.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으셨다고 합니다. 15년을 버렸어. 오해 하나 때문에. 내가 그때 한 번만 전화를 받았으면,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15년을 더 함께 웃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잘못한 쪽이 먼저 해야지. 이 생각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누가 잘못했는지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남는 건 그냥 연락이 끊긴 사이라는 사실뿐이에요.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지는 게 아니라고. 먼저 연락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그 관계를 지킨 사람이라고. 여러분, 지금 혹시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으세요? 오래전에 절교한 친구가 있으세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였는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나세요? 만약 잘 기억이 안 난다면요. 그 기억 안 나는 일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5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존심은 기억도 안 나지만 사람의 빈자리는 매일 느껴집니다. 6째, 먼저 손 내미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3개의 챕터를 들으셨는데요.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요. 전부 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은 후회,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후회, 먼저 연락하지 않은 후회, 결국 어르신들의 후회는 전부 한마디를 아낀 대가인 겁니다. 그러면 4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어르신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후회하신 것, 이게 의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7번째 충고입니다. 자식을 믿어주세요. 간섭이 사랑이 아닙니다. 83살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2딸 하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정말 열심히셨대요. 큰아들한테는 의대를 가라고 했고, 작은아들한테는 법대를 가라고 했고, 딸한테는 교대를 가라고 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큰아들은 의대에 갔지만 적성에 안 맞아서 우울증이 왔고, 작은아들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음악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고, 딸은 교사가 됐지만 아버지에게 원망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좋은 직업 갖게 해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원한 건 좋은 직업이 아니라 아빠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거였어. 여러분,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좀 뜨끔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도 자녀에 대한 간섭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 다들 한 번쯤 하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네 생각은 틀렸고 내 말이 맞으니까 따라. 할아버지가 깨달으신 건 한참 뒤였습니다. 작은아들이 집을 나간 지 20년이 지나서 작은아들이 독립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으셨대요. 할아버지가 아들의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도 몰라.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아들한테 좋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아빠가 응원할게. 이 한마디만 했으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지는 않았을 거야. 여기서 8번째 충고가 이어집니다. 자녀에게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78살 송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게는 딸이 한 명 있는데요. 할머니의 꿈은 딸이 판사가 되는 거였대요. 할머니 자신이 어릴 때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꿈을 딸한테 투영한 겁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지만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건 그림 그리는 거였대요. 할머니는 딸이 그림 그리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림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해. 이 말을 수도 없이 하셨대요. 딸은 결국 법대에 갔지만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이혼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혹시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친 건 아닐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줘야 하는 건 길을 정해주는 게 아니야. 어떤 길을 가든 네 편이라고 말해주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드실 겁니다. 나도 부모로서 비슷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비슷한 경험을 당했을 수도 있고, 어떤 입장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사랑은 방향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함께 걸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7째 자녀에게 간섭 대신 믿음을 주세요.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보다 네가 선택한 거라면 응원할게 라는 말이 자녀에게는 훨씬 큰 힘이 됩니다. 8째, 자녀에게 내 꿈을 투영하지 마세요. 자녀는 내 인생의 연장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감정이 떠오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하셔서 응원한다는 한마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가장 절실한 이야기였습니다. 9번째 충고입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세요. 혼자 버티려 하지 마세요. 87살 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셨대요. 친구도 많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모임이면 항상 분위기를 이끄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대요. 70대 초반에 절친한 친구 2명이 떠났고
70대 후반에 아내마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집 밖에 나가지 않게 되셨대요. 왜냐하면 외롭다는 걸 남에게 보여주기가 싫으셨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외롭다고 하면 창피하잖아. 늙은이가 혼자 있으면 불쌍해 보이잖아. 그래서 안 나갔어.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그렇게 3년을 살았어. 3년 동안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지내시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원에 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와서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생겼대요. 요양원에는 매일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있고 말벗이 되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말을 안 하셨는데 옆방 할아버지가 계속 말을 걸어오셨대요. 밥 먹었어? 오늘 날씨 좋지? 어디 아파? 이런 아주 평범한 말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3년 동안 혼자 안 해로운 척했는데 사실은 미칠 것 같았어. 근데 여기 와서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거인 줄 처음 알았어. 별거 아니야. 그냥 같은 공간에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져.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좀 숨기고 싶은 감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중년 남성분들은 더 그러실 수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만날 사람이 확 줄어드는데 외롭다고 말하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갑자기 조용해진 집에서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외로움을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몸까지 아프게 합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세요. 자녀한테, 이웃한테, 아니면 복지관 선생님한테라도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어머니 밥 드셨어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강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며칠은 사는데 사람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정리합니다. 9째 외로움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고 사람을 찾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용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로 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사실 10가지 충고를 전부 하나로 꿰뚫는 이야기입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10번째 충고입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을 때 같이 드세요. 이건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거의 모든 어르신이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는 시간, 그게 제일 그리워. 80살 오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다들 잘 크고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셨대요. 할머니의 집에서는 예전에 명절만 되면 온 가족이 모였다고 합니다. 추석에 아들 가족, 딸 가족 다 모이면 할머니 집 거실이 북적북적했대요. 애들은 뛰어다니고 며느리랑 딸은 부엌에서 음식하고 사위랑 아들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할머니는 그때 솔직히 좀 힘드셨대요.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시장 보고 전 부치고 갈비 양념하고 몸은 피곤한데 식구들은 먹기만 하고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해요. 아, 올해는 그냥 각자 먹으면 안 되나. 명절이 왜 이리 피곤한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자녀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명절에 안 오는 해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어머니 올해는 일이 있어서 못 가요 했고 그 다음에는 딸이 엄마 올해는 시댁에 가야 해서 했고 어느 해부터는 명절에 할머니 혼자 밥을 드시게 됐대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북적북적한 거 시끄럽고 피곤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시끌벅적한 게 세상에서 제일 그리워. 전 부치면서 땀 흘리던 거, 애들 밥 챙겨주던 거, 다 먹고 나서 과일 깎아주던 거. 그게 다 행복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우리도 명절 때 에이 귀찮다, 올해는 좀 쉬자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귀찮고 번거롭고 피곤한 그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같은 식탁에 앉는다는 건 나는 너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기고, 대화가 생기면 서로의 안부를 알게 되고, 안부를 알면 마음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강조하신 게 이 10번째 충고인 겁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을 때 같이 먹으세요. 바쁘다고 다음에 하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올해는 패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가 영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명절에 부모한테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어. 안 와도 전화해서 뭐 먹었냐고 물어봐. 그 한마디가 우리한테는 보약보다 나아.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겠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을까? 이 한마디,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하루가 아니 일주일이 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요양원 어르신들이 전해주신 10가지 충고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미안하다는 말은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둘째, 사과 뒤에 변명을 붙이지 마세요. 셋째, 배우자에게 매일 고맙다고 말하세요. 넷째, 큰 이벤트보다 작은 일상에 감사하세요. 다섯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세요. 여섯째,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일곱째, 자녀를 간섭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여덟째, 자녀에게 내 꿈을 투영하지 마세요. 아홉째,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세요. 혼자 버티려 하지 마세요. 열째, 같이 밥 먹을 수 있을 때 같이 먹으세요. 여러분, 이 10가지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전부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내가 어떤 차를 탔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대요. 중요한 건 딱 하나.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건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어.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이면 오늘보다 하루 더 늙고,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더 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세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 세 마디를 오늘 꺼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후회를 하나 줄여줄 겁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 이야기를 아직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줘.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전달입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양원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서 돈과 일에 대한 후회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이야기였다면 다음에는 일과 돈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정말 울림이 크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